4교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계속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를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계산 문제는 첫 번째도 단위고요. 두 번째도 단위에서 다 끝납니다. 뭐냐? 모든 기본 교재를 단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단위로 풀 수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단위 가지고 시험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129회 때인가요? 문제가 아주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제가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마지막 문제를 연소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자, 여기는 g/s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닥 면적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서, 혹여라도 저랑 같이 비슷한 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g/s를 할 거냐, g/메타 제곱에 세크를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해서 마지막에 실제로 멘붕도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타입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설명을 한번 드려요. 점점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F는 MA에서 시작을 하죠. 이 MA는 뉴턴이 됩니다. 즉 단위가 생성이 되고요. 왜 어디서 왔냐? MA에서 왔고요. 이거는 차원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힘이 나왔습니다. 미터가 나옵니다. 이런 뭘로 바뀌죠? 줄로 바뀝니다. 줄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고려합니다. 동력과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위도 수치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밀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차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킬로그램 밀도죠. 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체적은 역수니까요. 분자와 분모는 없어집니다. 킬로그램과 킬로그램도 없어집니다.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무차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직접 문제에 들어가서 보면, 자, 너무나도 잘 풀어주신 겁니다. 표로 다 정리하시고 이해를 시켜주고 채점자가 답안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잘 그려주셨죠. 단지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s냐 g/메타 제곱 세크냐, 이거를 고민하시면서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Q는 프라임의 델타 HC로 풀 거냐, Q는 2'의 면적을 고려해서 연소율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냐, 바로 그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식은 이것과 좀 전에 나왔던 헤스케스타드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기본서나 해설집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이걸 푸시는 거죠. 129회 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헤스케스타드의 연소 속도에 관해서 이래서 75, 150, 300, 600 이걸 설명을 하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게 그거 하나기 때문에 그냥 전개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툭 던지는 누구냐에 따라서 묻는 문제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 풀이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단지 이걸로 풀을 거냐 이걸로 풀을 거냐는 고민을 하셔야죠. 왜? 단위에서 그람 퍼 세크가 나왔고 휘발유는 그람 퍼 메타 제곱 세크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고 풀 건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위는 계산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플랩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의한 플랩 댐퍼의 구조, 재질, 작동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랍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나와 있는 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전 못 본 것 같아요. 이 문제 110회 때 1교시 문제에 나왔던 문제라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죠. 두 번째 계산 문제집입니다. 세 번째 서브노트는 없었어요. 저는 아예 없었으니까 서브노트는 뺄게요. 기출풀이. 계산 문제는 새벽에 풀었어요. 저는 뭐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새벽에 30분 정도 풀었어요. 대신 단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단위도 똑같이 없어지느냐 남느냐를 따져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기본서 보통 1000페이지 넘죠. 그러면 우리 같이 직장 생활하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틀려요.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서 하나만 가지고도 필기를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한다? 사실은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기본서는 정독만 합니다. 기본서니까요. 하지만 이 기출풀이는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줄임말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110회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 어떻게 좋을지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 가지고 계산 문제 가지고 그리고 꼭 기출풀이를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최소 못해도 내가 혼자 모의고사를 최소 2회는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는 전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법이니까 표를 그리시고요. 개요 넣으시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했어요. 저는 뭐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혀요. 이것까지 외웠을까? 그건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 그림까지는 간략하게 그려놓고 답을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험생들께서는 고민이 많이 됐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역시 소설을 쓰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보온재가 확보해야 할 화재 안전 성능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지를 받아봅니다. 8시 반에 착석을 하고 9시에 딱 문제지를 주느냐? 그렇지 않죠. 매시마다 약 5분의 시간을 주고 문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6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체크를 합니다. 4문제를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어떻게 답안을 정리해 나가고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소설을 쓸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소설을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까 벌써 한 문제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문제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죠. 자, 구비 조건이야 당연히. 자, 구비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제니까 이제 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사람이 일단 시공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비싸서야 될까요? 경제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건축물에 들어가니까 환경 영향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보온제니까 단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 또 생각이 안 나면 4가지 가지고 풀으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요. 실력이 떠들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뭐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에 나와서 쓰라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정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서는 유기질 보온제가 확보해야 할 화재 안전 성능이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러긴 한데요. 첫 번째, 유기질 보온제니까 화재 안전 성능이니까 자, 그러면 우린 마감제니 재질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죠. 준불연제, 난연제, 복합재료. 야, 그러면 최소한 난연재료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보온제니까 실제로 배관에 감는 거기 때문에 보온제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난연제니까 가스 유해성 시험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리고 불에 잘 안 타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소설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난연제니까 그러면 성질은 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비 조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성능도 소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된 거죠. 5분 안에 저는 뭘 생각했다? 답안지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그림은 또 어떻게 그리고 그걸 고민해 놓은 겁니다. 벌써. 자, 그럼 이제 전개는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단열성, 흡수율. 이건 빠졌네요. 어쩔 수 없죠. 0.1점 감점입니다. 시공성, 난연성, 물리적 강도. 이건 좀 고려해 보겠네요. 하지만 유해성, 부식성은 뭐죠? 환경 영향성이죠. 이건 뭐. 그러면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쓰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건 틀렸을까요? 아니죠. 6점에 3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틀렸으니까 2.9점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재 안전 성능입니다. 가스 유해성 들어갔는데요. 이건 그럼 3점 중에 1.5점은 들어가겠네요. 나머지는 그날 채점자의 성능 혹은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그리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았을지에 따라서 이건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끝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건축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연소와 우리가 있는 부분, 연소가 있는 개구부,
다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다 취급되었고 기본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준이니까 정의에 대해선 확실히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다 모두 다 뭐죠? 요원서 확대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안지에 방지 대책이 꼭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썼어. 그런데도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뭐가 빠진 걸까요? 방지 대책이 빠진 겁니다. 내가 기술사고 법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답안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방지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화재 안전 기준은 뭐죠? 설치 기준, 성능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방지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동입니다. 인도동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3m, 5m가 대상이랍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은 나와 있죠. 방화 설비가 들어가고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완벽해진 거거든요. 원래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이랍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별개 문제로 치고요. 대상 나왔습니다. 대상 나왔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죠. 채점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는 법만 외운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대책까지 내세워서 네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선 통일대지 안에 똑같이 10m, 6m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방지 대책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죠. 6m면 드렌처 하나 들어가도 되겠지. 그리고 한 대지 경계 아니니까 옥외 소화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외 소화전 설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에 합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 따로따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화재 확산의 염려가 있으니 우리는 옥외 소화전을 설치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한다? 합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과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퍼펙트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근데 없습니다. 제가 빼달라고 했습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스프링클러와 드렌처 설치합니다. 왜? 연도가 될 수 있으니까, 화재가 확산할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스프링클러와 드렌처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대책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답안을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수가 안 나왔다? 뭐가 하나 빠진 겁니다. 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법만 외운 거니까 더 가점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뺐으니까 감점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5.9점이야 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충분히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 내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했을 문제예요. 이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남는 시간에 뭐 할 거냐? G로 시작하는 검색 엔진에서 그림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소방청에 들어가서 공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짧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이거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찾아봤느냐? 다음 카페에서, 뭐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바뀐 법령,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소방청 들어가서 어떤 그림이 나와 있고 어떤 거에서 소방청의 의견은 뭔지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느냐? 이건 일반인들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방청에서 아마 홍보용으로 뿌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헤드가 설치되고요.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가 되고요. 통로 유도등 그림이 들어가고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들어갑니다. 이 그림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100% 있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리냐 하면, 법은 내가 실수를 해서 한 가지를 빼먹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100% 정확하게 쓰셨다 그러면 나오겠죠. 6점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러실 수는 없어요. 긴장되고 내가 판단을 잘 못해서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이 답안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요를 쓰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의를 씁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개요에 이제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개요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 그림만 알고 있으면 답안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채점자도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너 공부했어. 너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 답안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서 나를 이해시켰어. 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3번 소방시설에서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 소화설비, 소경피 활용이니까요.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3번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법이니까 여기서 끝나도 될까요? 아닙니다. 미비한 게 뭐냐? 내가 소방기술사인데 내가 볼 때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4층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필러티 구조에 있어서 면적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화재에 대한 염려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 들어가시면 이건 더 이상 틀린 답이 아닌 거죠. 약 뭐 레이아웃 맞고 그러다 6.3, 6.5점 정도까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리 안 하면 6점 맞기 힘들거든요. 제 판단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가져가는 답안지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이랑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랑 채점자가 봤을 때 누가 더 점수를 많이 줄까 고민해 보시면 이건 답은 명확해집니다. 똑같거든요. 고민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소설 쓰는 문제죠.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런 문제는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닌 건 소방기술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즉 수험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놓치시면 합격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5분 동안에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합격생들은 5분 안에 이런 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가스계 소화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아, 이건 신뢰성이죠.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근거는 뭘까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를. 소화약제 저장실의 건전성을 위한 확인사항은 뭘까요? 화재 안전 기준이죠. 약제 저장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저 말고는 없어요. 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매 찾아보니까. 그림은 이 정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림 하나 들어가 있고 답 나오면 나머지는 그림 안 그리시고 답이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실지는 벌써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외기의 온도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빗물과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는 55도, 50도 이하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혹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환기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혹은 리저브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쓸까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을 했냐? 방호구역의 소화 시스템 건전성을 위한 확인 사항이랍니다. 자, 그러면 소화 시스템은 뭘까를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죠. 감지합니다. 경보합니다. 그렇죠? 피난합니다. 소화 설비 작동돼요. 그리고 소화가 됩니다. 아, 그러면 전체적인 소화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면 감지도 잘 되고 경보도 잘 되고 피난도 가능하게 되며 소화 설비는 제대로 작동을 하겠구나.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인 소화 시스템의 관계도는 플로우 차트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만한 사항을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그림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답안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접근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호구역 밀폐도랍니다. 우리 맨날 공부를 했죠. 도어펜 테스트.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소화 때문이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플로우 차트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하면 감지가 되고 환풍시설은 정지가 되고 지연 시간이 되면 그한 후에 소화 설비는 작동을 하고요. 소화가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지와 정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밀폐 도니까 밀폐가 되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뭐다? 과압도 고려할 수 있죠.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를 해줘 하시면 근거가 확실하죠.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틀리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런 내용 플러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저장실의 건전성을 위한 확인사항이랍니다. 외원 직방표 3채라고 그랬어요. 약재량, 외관, 접근 동선 다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도 무방한 거죠. 이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자, 다음 시스템 건전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지를 하고 경보를 해서 피난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음향장치 경보하네요. 감지기 감지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를 고민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나는 정말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신 겁니다. 자, 제가 도어펜 테스트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한 줄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1교시 때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려워서 나는 멘탈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하지만 2, 3, 4교시 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셨으면 저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기회에는 합격 못 하시더라도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조준행입니다. 소방기술사 심화과정을 맡게 되고 있고요. 첫 시간으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술사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 과정은 기본 과정을 이미 이수를 하셨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미 기본 과정에서도 많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는 나왔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방교사 공부를 하시려면은 공부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좀 설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강사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매일 최소한 직장 다니신 분들을 기준으로 매일 한 최소한 3시간 정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죠. 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데 평일 기준으로 해서 한 3시간. 왜 3시간이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1시간 정도는 결국은 이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예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시간 중에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해요. 근데 그게 매일 꾸준히 했다. 이러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매일이라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띄엄띄엄해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공부 방법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공부 방법은 이해 영역이 있고 소방교사는 암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수험자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암기를 많이 하면 합격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통 이해 영역과 암기 영역이
50대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이해를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못 하신다면은 암기만 가지고는 절대 합격 못 합니다. 또 요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이해 영역은 또 어떤 거냐? 그러니까 뭐 어떤 원리를 설명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림, 수식, 그다음에 어떤 문제적인 현상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고요. 암기 영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법규나 기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요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좀 효과적일 것이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반복이죠. 공부는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이 없이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되죠. 이건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반복. 일단은 학습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압축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압축 정리가. 지금 심화반이나 기본반이나 심화반 이런 것들은 압축 정리를 정말 잘해서 내가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을 쓸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뭐 압축 정리하고 나면 당연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우리 소방교사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뭐 이런 게 쓰기 이런 연습이니까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요런 부분들은 요것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 이게 반복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하면은 끝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 반복을 계속 하는데 조금 지리지리한 좀 이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잘 견뎌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럼 심화 과정 한번 활용 방법을 볼까요? 지금 앞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심화 과정에서는 그럼 도대체 뭐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암기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암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암기할, 책은 굉장히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선택적으로 압축 정리 해서 암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압축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책에는 한 페이지 분량의 어떤 내용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압축, 중요한 어떤 핵심어, 핵심 표현, 핵심 그림, 핵심 수식 요런 걸 가지고 압축 정리하시고, 거기 밑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연 설명 같은 경우는 그 따로 이렇게 뭐 달달달 암기할 필요 없이 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그 순발력으로 쓰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내가 다 암기하겠다.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떤 천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천재도. 그 압축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 압축 정리하는 방법은. 이거 이해 영역과 암기 영역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해 영역은 이해 영역이든 암기 영역이든 키워드 중심으로 요거를 압축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압축 정리를. 이해 영역은 요 그림이나 수식 뭐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또 압축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암기 영역은 이제 보통 키워드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암기법을 이제 새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규나 기준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압축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 자료를 나의 무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화반은. 그래서 암기를 이제 계속 만약에 여기까지 더 나아가서 더 진도를 빼고 싶다 심화반에, 그러면 당연히 암기도 반복하고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심화반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요 부분까지만 해도 충분히 성공합니다. 충분히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진도를 더 빨리 나가겠다 그러면 뭐 심화반 과정 중에서도 평가도 해보고 암기도 반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과정으로 해서 지금 이 심화반은 이제 요걸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대로 좀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